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경관리사 이거 세무회계의 네 번째 파트죠. 부가치세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부가치세는 8문제쯤 나와요. 8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골고루 나와.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알다시피 되게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별도로 보지 말고 여기 있는 문제만 소화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하고 남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부가치세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논점 위주로 탁탁 집어가지고 중요도 위주로 탁탁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치세 정의 넘어가고요. 여기 바로 어디 가시냐면요, 우리 부가치세 범위와 과세 방법 요거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이 부가치세는요, 이 생산 유통 각 단계에 창출한 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의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범위 어디까지를 부가치로 볼 거냐 했을 때 우리나라는요, 선택했습니다. 소비형이라는 부가치 형태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소비형은 뭐냐 했을 때 매출액에서 매입을 빼서 부가치를 측정하면서 가지고 매입액의 개념을 중간재인 우리가 원재료 할지 상품, 자본재인 건물 기계 장치 있죠, 비품, 이런 것까지 같이 빼주는 형태의 부가치를 소비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치는요, 중간재도 빼주고 자본재도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계장치를 사면 매입세공제 받는 이유가 현재 과세되는 부가치의 범위가 소비형이기 때문에 매입세공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형이라는 형태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걸 기초해서 과세하는 방법 있죠. 과세하는 방법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거기 좀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아니에요. 거래액공제법이 아니고 뭡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액공제법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전단계 거래액공제법과 세액공제법에 있죠,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요, 거래액공제법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어떤 예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전단계 거래액공제법하고 세액공제법 있죠,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출제가 되니까 얘기를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부가치세법에 있죠, 사람들이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은 얘기를 못 들은 분이 되게 많아서 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있죠, 매출액이 100원, 매입액이 70원, 세율이 10%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부가치라는 거는 내가 창출한 가치 증가분이거든요. 내가 70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100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30원이라는 내가 가치를 만들었죠. 그럼 거래액공제법은 매출액에서 매입을 빼면 과표가 30원이죠. 그리고 10%를 곱하면 3원이 뭡니까? 세액이 되죠. 그럼 세액을 납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있죠, 계산 방법 아닙니까? 맞잖아요. 70원을 이용해서 100원을 만들었으니까 30원을 내가 만든 가치네? 10%는, 부가치의 10%는 3원이니까 3원을 낸다. 이게 내가 있죠, 옵셉할 수 있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얘 때문에. 적용이 힘들어요. 왜 적용이 힘드냐면요, 그럼 과세 관청에서 3원을 납부했다고 할 때, 그러면 구조가 어떻습니까? 네가 매입을 70원 해서, 100원을 했다는 걸, 그러면 70원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럼 확인하려면 일일이 가까우 가서 너 얼마 썼니라고 다 확인해서 이거를 대형시켜야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사용액을 확인한다는 거는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이라도 뭡니까? 눈물을 머금고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얘는 왜 편한지 한번 볼게요. 왜 좋은 점이 있는지 볼게요. 얘는 매입출액과 매입의 개념이 아니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개념이에요. 그럼 매출세액은 과표에다 10%를 곱하거든요. 과표가 얼마입니까? 30원이 아니고 100원이라고 봐요. 저 공급가격이라고요. 판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뭐죠? 공급가액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원은 내가 만든 가치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가치가 합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상하지 않냐. 근데 얘가 안 된대서요? 적용이 안 된대서요? 판가는 나오잖아요. 판가에 10%를 굳었죠? 여기 중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 있죠? 요거를 7원을 빼면 3원이 될 거 아니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매입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모형은 사용량을 확인해야 되고, 밑에는 뭐예요? 사용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걸 확인을 못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매입한 근거만 있으면 다 빼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배우게 될 죠. 우리 부가치세 모든 매입세 공제는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구입량을 기준으로 해요. 어제 매입세 공제. 그죠? 면세 농산물을 사용해서 VAT 과세사업에 사용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 안 하더라도 돼요. 그러니까 매입한 걸 다 빼준다고요. 우리 지금 거액의 매입도 뭐예요? 사용 안 하더라도 다 공제해주죠? 그 이유가 바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데서 있죠.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수한 거래액공제법을 못 쓰고 세액공제법을, 그죠? 하지만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단계 거래법이 좋지만 못하고 뭐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매입세 공제는요, 사용 시점이 아니라 매입 시점입니다. 사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죠?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세금계산서의 탄생의 이유가 되죠. 세금계산서의 존재 이유는요, 매입세액을 부담한 자가 공제받기 위한 증빙으로서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넘어가고요. 저는 영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 간접세, 다단계 거래세, 단일 비례세, 물세, 그 다음에 소비용 부가치, 전단계 세공제법. 그죠? 요걸 일반적으로 있죠. 특징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소비지급 과세 원칙은 뭐예요? 영세율의 구현. 그 다음에 면세제도는 역진성완화. 이건 뒤에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뒤쪽에 있는 얘기까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것까지 좀 보면 좋은데, 여기 보면, 우리 과세 대상은 뭐야? 우리 부가치세 과세 대상은 요거잖아요. 국내 거래는 재화 용역의 공급, 국외 거래는 수입자와 아니겠습니까? 납세무자는 누구죠? 얘는 사업자고요. 얘는요, 수입자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 이러면 알잖아요. 이거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얘는 꼭 사업자여야 되고, 얘는요, 수입자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 납세무자는. 그 점을 알고 앞으로 좀 돌아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부가치세는요, 일반 소비세 맞습니다. 두 번째, 부가치세는요, 간접세죠. 세부담자는 소비자, 납세무자는요, 사업자, 굳어서 내는 세금. 부가치세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업자가 공급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이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치세를 계산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거래액이 아니잖아요. 세액이라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매출액 매입액이 좋죠. 근데 매입액을 차감하려면 네가 얼마 주고 매입을 해서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가치는 10% 비례세율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 알아주세요. 전단계 거래공제법 안 된다. 세액공제법이다. 왜냐하면 2020년도, 2021년도 이쪽 위로 많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앞에, 그죠? 전부 다 앞에 다 포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중 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반 소비세 맞고요. 이거 뭐야? 직접세 아니죠? 그럼 1번이네. 일반 소비세. 직접세 아니고 간접세. 그럼 뭐가 틀린지 볼게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입니까? 네, 세액공제법. 부가치세는 2단계 누진입니까? 단일 비례세. 그래서 1번 일반 소비세.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용들을 바꿔서 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맨 전에 문제 볼게요. 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자, 우리나라는 부가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죠? 세액 나왔죠? 세액 나왔잖아. 맞고. 소비세에 해당이 되고 재화의 수입의 경우
수입자가 있죠. 수입자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수입자가 꼭 사업자일 필요가 있나요? 수입자에게만, 사업자인 수입자에게만 아닙니다. 과세한다. 사업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직구 하시잖아요. 개인 통관번호 넣고 나중에 물건 오면 있죠. 내가 세금 부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이라도 전부 다 수입자에 대해서는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현행 소비적 과세 원칙은 영세율 이렇게 나오면요. 영세율 되겠습니까? 소비하는 나라에 과세를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생산하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영세율을 적용해서 완전히 간접세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가 영세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총칙 볼게요. 납세 의무자 얘기했던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요.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요. 사업자는요. 영리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도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사업자는 무조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면 납세 의무가 유발된다는 개념을 출제를 하나요.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시 우발적인 건 안 돼요. 그래서 그저 일반인이 아파트 파는 거는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이란 말이 여기서 하나, 독립성이란 말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내가 공급하는 제어 용역 자체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근로 용역은 뭐죠? 독립적인 위치가 아니죠. 고용관계에 따라 회사에 있죠. 고용을 제공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있죠. 고용을 제공하고 VAT 거둬서 냈다는 적 들어본 적이 없죠? 근로소득은 부가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점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 이렇게 납세 의무자에서 또 하나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쭉쭉 하면서 뭔가 좀 어려운 논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뭡니까? 국가정도 뭡니까?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죠. 제어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당이 되고,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종업원은요, 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제어 영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이 되면 사업성이 있어요.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계속 해당 행위라면, 그죠? 뒤로 다 빠진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틀렸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는 성립된다고 보시면 돼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분류 볼게요. 납세 의무자 분류에서 공개된 기출문제 보면요. 겸용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답이 겸용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현재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겸용사업자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데요. 크게는 두 개죠. 과세사업자는 투트랙입니다. 모든 세금 징수 의무를 지고 있는 일반 과세사업자. 너무 좀 힘들어. 영세한 사업자.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간이과세자. 그죠?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알아야 될 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안 해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해요. 신고조차를 안 한다고요.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겸용사업자는 과세와 면세를 겸하고 있는 사업자를 얘기하죠. 그럼 그 자는 있죠. 면세도 있고 과세도 있는데 면세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볼 거냐. 그럼 면세로 봐버리면요. 신고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겸용사업자는 뭐예요? 당연히 어디예요? 여기 보세요. 당연히 겸용사업자는 당연히 어디에 포함합니까? 과세사업자에 포함해서 신고하게끔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알아주세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반행위를 해야 하네요. 그리고 신고 안 하니까 매입세공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환급이라는 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매입세공제라는 자체가 없어. 그래서 면세사업자는요, 최종 소비자와 똑같다. 세금을 부담만 하지, 그죠? 매입세공제는 되지 않는다. 이걸 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죠. 법적 정비 계산서고, 여기에 이제 바뀐 규정이죠. 이때 되게 좀 바뀐 규정이죠. 작년에 바뀐 규정인데요. 간이과세 사업자는요, 예전에는 간이 영수증이 원칙이었죠. 그게 바뀌었어요. 원칙이 세금 계산서 바뀌었어요. 대신에 예전에 존재하던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있죠. 그자는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라고 딱 규정해서 그자는 세금 계산을 끊지 말고 여전히 옛날처럼 룰을 하고, 왜냐하면 4,800에서 7,000 올랐잖아. 8,000으로.
그 옛날에 4,800에서 8,000 사이에 있던 사람은 세금 계산서에 계속 끊어냈잖아요. 그 금액이 올랐다 해서 그걸 매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금액을 올렸으니까 이게 억지로 따라가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여전히 4,800원 영수증이 원칙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서 원칙은 세금을 뺐지만 예외적으로 4,800원 영수증 의무 발급 간이사업자 뒤에서 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기반으로 또 문제를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요, 매출세액의 거래 징수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하질 않으니까 하시고, 그죠? 매입세공제를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좋았는데요. 끝에 이상해요. 전혀 대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 틀렸고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한 후 면세사업자 신청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 있죠. 면세로 규정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고. 겸용사업자는 뭐죠? 일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자죠.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를 얘기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맞는 거고, 집에서 폐품을 일시적으로 파는 경우는 사업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다. 인터넷에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는 3번이 있죠. 이 의미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자꾸 내는지 모르지만 또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공개기출 문제 2021년도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금 볼게요.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죠? 하나를 바꿨잖아. 그죠?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의 거래 징수를 할 필요 없은 매입공제는 틀렸고요. 면세사업자는 이것 아니고 겸용사업자는 뭔가? 겸용사업 이거 똑같네? 학교 영향 이거고 그 겨우 바꾼 거 이게 뭐야? 비영리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치 아니요. 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문제가 전부 다 겸용사업자의 정의를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쉬었다 할게요.